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언론의 자유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커먼라디오를 열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를 거다 기대는 해보지만요. 그래도 보수 정권이 재집권을 한 거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우리 사회가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씩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 그 시절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언론, 특히 방송 탄압 논란이었는데요. 보수신문과 경제지에 종편 방송을 만들어서 쥐어주고 또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심의를 가하면서 제재하고 그랬던 어두운 시절이었죠. 그때 곤욕을 치렀던 건 우리 CBS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엊그제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키워드 아시죠? 저번에 짚어드렸듯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환경 그리고 지금의 제도 속에서 과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지, 지금부터 주의하거나 고쳐야 할 것은 없을지 미리 짚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전북 민원련 대표를 맡으면서 언론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맡으면서 그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고 발언했던 인물,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서 얼마 전 책으로 낸 분이십니다. 장낙인 전 우석대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습니다. 5년 전에 이제 방심위원을 끝마치고 네. 책 준비를 했었죠. 책 쓰는 준비. 5년 전부터요. 네.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었어요. 네. 2011년에 방심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자료 준비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중간에 좀 멈추기도 했지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고민도 했고 했지만 아무튼 2기, 3기 제가 방심위 위원을 했는데 네. 한 권에 둘을 묶어서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래서 너무 많아서요. 예, 그래서 2기 것만 일단 이제 출간을 했고요. 네. 그래도 줄인다고 했는데도 516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의 고시 책 수준입니다. 예. 500페이지 정도 넘으면은 부피가 두툼합니다. 네. 이 책 제목이 막장 방송 막장 심의예요? 예.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실 때 특히 2기 때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셨는데 막장을 2번이나 쓰실 정도로 그 정도로 참혹했던 시기였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 보신 분들이 정말 이런 방송을 했냐, 특히 종편의 경우에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뒷목 잡지 말고 과거의 일이니까 편안하게 읽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조진다. 에? 방송에서 이 말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방송에 지금 쓰신 거예요? 예를 들면 쓸 수 없죠. 진행자가 개자식들이네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요? 종편 방송에서요? 종편에서요. 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말을 듣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종편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종편을 보신 분들은 그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는 뭘 했냐? 뭐 했어요? 제재를 했냐? 하긴 했죠. 아주 약한 제재, 하나만한 제재를. 경고, 주의. 그거는 센 제재니까 그건 세고. 못하고. 네. 예. 의견 제시, 권고 여기까지 합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예. 그다음에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노예다. 에?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요거는 좀 세게 나갔어요. 진짜 세네요. 예. 요건 그다음에 제일 심했던 게
박창신 신부가 좀 논란이 되는 네네. 그런 그 발언을 했고 CBS에 또 초대를 해서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재를 받았죠.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네네네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발언을 한 박창신 신부에 대해서 MBN에 나왔던 패널들이 또 굳이 부엉이 바위를 들먹이면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참회를 해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다고요? 거기까지 좋아요. 네. 그리고 승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투신 자살하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네, 떨어져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못하죠. 안 하죠. 예, 못하는데 방송에서 심지어 했습니다. 그건 네. 제재 받았어요? 권고 약한 제재를 받았죠. 안 했다는 거네. 그렇죠. 예. 결국 거의 안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송 내용도 막장이지만 심의 자체도 막장이거든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내용도 문제지만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네.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그 당시 야당이죠. 지금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패널과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가 찌질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권고? 권고보다 낮은 의견 제시. 의견 제시. 네. 와, 이렇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이 시절에 이제 이명박 시절에 종편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종편을 만들어 주고 종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 편에 드는 얘기만 해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편, 예. 남의 편은 어떤 심한 말을 해도 다 봐주겠다. 예. 약간 요런 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진짜 너무하네요. 이때를 이제 방송 순환 시대, 방송사의 흑역사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예. 이때 이제 방송 심의제가 있었는데 네. 그 한가운데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견 제시하자고 하자. 의견 제시하라고 해라. 권고하라고 해라. 할 때 우리 교수님 뭐 하셨습니까? 싸웠죠. 그런데 네. 6대3 구조예요. 저희가 싸워서 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과는 팩트 체크를 했던 논리를 했던 싸워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표결을 하면 항상 지게 돼 있죠. 그런 회의 알죠. 예. 네. 그래서 뭐 퇴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퇴장도 하고 했지만 그거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특정 회의를 가보면은 싸우기는 치열하게 싸우고 분위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길 분위기인데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당 쪽이 6명, 야당 쪽이 3명인 이런 구조였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회의의 심의위원들을? 네, 그렇게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언론계에서 이 당시 이렇게 막장 심의 이런 흑역사들에 대한 평가가 현재까지도 충분히 좀 공유되고 있나요? 뭐 당연히 되고는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또 묘하게 제가 3월 실제로 책이 나온 날은 3월 10일인데 3월 10일. 날짜는 3월 4일로 돼 있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인쇄 작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업이 늦어져서 네. 시차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또 묘하게 정권 교체기 맞아요. 대선과 이제 맞물려 있고 그래서 제가 머리말 쓸 때 하나 추가해서 썼던 게 뭐냐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방송심의가 이런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안고 이 책을 출간한다라는 걸 하나 이제 넣기도 했는데 걱정스럽죠. 네,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흑역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또 이 흑역사가 반복될까봐.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심의 제도가 그때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가자라는 이야기는 좀 있었나요,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 있었고요. 꾸준히 얘기가 돼. 왜냐하면 이제 하도 6대3 구조에서 그래서 방심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대3 위원회 또는 자판기위원회. 자판기위원회 진짜 돈 넣으면 똑같은 물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은 내가 봐줘야 돼. 그러면 똑같이 봐주는 식으로 나오고 거고. 이 방송은 못 봐주겠다 하면은 똑같이 또 제재를 하는. 그래서 자판기위원회
이런 별명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시죠. 예. 정말 진짜 옛날에나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일이죠. 예. 2011년 이후 이명박 2008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네. 이제 목격한 건 2011년 이후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하다. 우선 방송 장악이라는 문제. 방송 장악 정말 예. 큰 문제죠. 예, 방송 내용을 심의하니까 조금 약한 제재가 들어가도 만약에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또 제재를 받으면 움츠러들잖아요. 네, 센 제재가 나가니까 자기 검열하게 되고 맞아요. 움츠러들게 되죠.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방송 KBS나 MBC의 사장을 교체하는 거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는 거지만 네. 저는 방송 심의는 그 최일선이라고 보거든요. 최일선에서 현장에서 네, 최일선 현장에서 방송 내용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방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언론 단체도 알고 시민사회도 알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된다 네. 하는 내용을 오래전부터 해오긴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정권을 잡고 있는 책에서는 너무 좋지. 이게 좋죠. 네, 너무 이게 좋지. 좋죠.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그걸 안 바꾸고 있는 거고 좋으니까. 예. 정권을 근데 잡고 있는 예, 쪽에서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기 검열이라는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내 내면에서부터 억압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실제로 프로그램 현장에서 이 심의 제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PD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손놀림으로 타자를 쓰고 있는데 PD 말에 의하면 저희 CBS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곤욕을 치르면서 고생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아마 이진성 PD도 당사자 중에 고생한 당사자 예, 부를까요 스튜디오로?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 쪽에서는 이 구조가 굉장히 좋을 테니까 네, 정권 예. 잡은 쪽에서는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 예.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민주당도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네. 야당 시절에 이렇게 고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정권 그리고 잡으니까 법률안까지 만들었어요. 정권 잡고 다수당이 되니까 슬그머니 지금 호주머니 썩에 넣어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근데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가 있을 때 여당 의원들과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이긴 하지만 행태가 다릅니다. 그래요? 저도 저걸 좀 배워봐야겠다. 배울 만한 점. 근데 안 됩니다. 우선 얼굴이 화끈거리고 네. 시쳇말로 쪽팔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어떤 방송사를 심하게 제재를 했어요. 어떤 방송사를 네. 다른 어떤 종편을 심하게 제재를 했어요. 네. 같은 내용으로 이번 주에 그 심의가 올라옵니다. 네.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요? 같은 내용인데 그건 우리 편이거든. 다른 종편이거든. 그래서 하던 대로 하자. 이중잣대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 눈 하나 까딱하네요. 그래서 저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런 뻔뻔함을 배워야겠다 내가. 근데 그게 쪽팔려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되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4기, 5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지금 민주당 추천한 분들이 6분인 지금 6분 계시죠. 다수죠. 네. 근데 그렇게 방송 심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6대 3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묘한 차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 그러면 조금 덜 뻔뻔한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조금 덜 뻔뻔한. 덜 뻔뻔한. 예. 그래도 이제 또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또 걱정이 되시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렇게 소중한 얘기 해주시는 것 텐데. 걱정이 되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왔으니 이전 정말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걱정된 그 사례들, 막장 방송의 대표 사례, 아까 잠깐 그 단어들만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그런 종편에 그런 것들 빼고, 네, 그런 네. 뭐 욕설, 저는 그걸 이제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배설물은 아까 이제 다 예, 보여주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다는 아니고 일부는 사실은 일부. 그게 좀 대표적인 것들이고, 네. 근데 이제 막장 방송의 대표적인 거를 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며칠 있으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2013년 5월 13일에 TV조선에서 장성민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북한군 침수설을 탈북자를 데려다 놓고 방송을 합니다. 발칵 뒤집혔죠. 네. 그런데 묘하게 이틀 후에 그 난리가 났는데 이틀 후에 정말 저는 이제 경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채널 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탈북자를 데려다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했다라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막장 방송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있냐? 근거 있다고 주장을 해요. 탈북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황당무계한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네. 그게 최근에 소설이라는 게 밝혀졌죠. JTBC에서 그걸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걸 믿을 만한 근거다라고 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그럼 하겠죠. 않고. 네, 그렇습니다. 난리가 나서 그다음에 정말 웃겼던 것은 사과 방송을 여러 번 하고 네. 자기네 취재 기자들을 광주에 파견해 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방송을 하게 돼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틀 차이를 두고 왜 경쟁적으로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한편으로는 이건 뭐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뭐 집단의 사주를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언론 기관이 예. 요거를 한번 하자라는 그런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막장 방송을 했고 더 심한 막장 방송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있다고요? 예. 고해 5월 이 방송 하기 전 5월 2일인데 네. 그것도 탈북자를 데려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다. 네, 맞아요. 김대중 간첩설. 예. 그런데 5월 2일 날 방송을 했거든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방심위도 방송 내용을 모니터를 하는 400여 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고 네. 각 정당이 또 모니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시청률이 1.19%니까 뭐 종편 치고는 네네, 그때 낮에 하는 당시는. 방송 그건 네. 나쁜 시청률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채널 A에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했다. 또는 그런 김대중이 빨갱이라 그러니까 빨갱이는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간첩이다. 빨갱이와 간첩 전혀 다르잖아요. 네네네. 간첩이라더라. 간첩은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네. 없었어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7개월 후인 12월 중순에 네. 채널 A에서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심의를 해달라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놀랐습니다. 와, 7개월 만에 이게 다시 올라와? 저희는 보통 2개월 정도 방송 프로그램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네. 2개월 이내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들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7개월 만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진짜 1점 몇 프로면 진짜 누구든 봤을 텐데. 분명히 받고 소문이 나야 되고 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해서 그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건 뭐 경천 동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7개월 후에 민원이 올라올 때까지 저희도 몰랐고 저희 수소문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여당 추천위원들도 몰랐어요. 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충격이다 뭐다 하는 표현을 쓰지만 네. 제재 수위는 의견 제시? 아니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네. 만약 의견 제시했으면 방심이 문 닫아야 될 상황이니까 네. 진짜 충격적이야. 법정 제재로는 가죠. 네. 경고. 좀 세게 갔네요.
그래서 거기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고감이냐. 돈으로 때려야 된다. 이거는 과징금을 해야 된다. 아, 더 혼나야 된다. 예, 더 혼나야 된다. 근데 이제 7개월 후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5월 2일 날 방송을 했고 네. 채널 A에서 그다음에 5월 15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에 맞아요. 북한 이게 만약에 겹쳐져서 올라왔으면 채널 A는 뭐 문을 문은 안 닫았겠지만 네, 과징금 엄청 맞았겠네요. 예. 근데 채널 A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고 막았나? 아니 막아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주고 있다가 7개월 후에 민원을 냈다는 것이 이제 참 충격적인 거고. 네. 그랬던 상황 이 세 가지를 저는 대표적인 막장 방송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책을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장낙인 전 우석대 교수이자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방송 흑역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에 대한 전망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막장 방송과 막장 심의 이게 이제 이 막장 방송이라는 건 결국에 막장 심의에서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올라온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 탄압에 준하는 부당한 심의 제재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막장 심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개인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려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아서요. 이제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재판 내용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이제 고소고발과 그렇죠, 고소고발이죠. 네. 그 민원 내용을 그러니까 방심위 사무처에서 접수를 해서 그걸 이제 검토하고 또 일부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역할이라고 봐도 맞겠죠. 조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이제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하니까 법원이네요. 이 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검찰에서 죄명을 안 적고 뭐 예를 들면 형법 몇 조 위반 이런 걸 안 적고 재판해 주십시오 하면 가능한가요? 검사가 쪽팔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 보고 알아서 죄목을 정해달라는 건데 이게 재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장 다시 써오라고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례가 뭐냐면 적용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반 조항을 적시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저희한테 보내준 방심위 사무처에서 보낸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결 결과에 따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심의규정 위반 조항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위반한 법을 적용해라 알아서. 아니 근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올라왔다면 그렇죠. 그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가 특정이 될 텐데 잘못이 없는 거를 잘못이 있다고 해달라는 건가요? 잘못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 잘못이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답답해. 이기의 위원장이 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 박만이라는 분이 위원장이고. 네. 그러니까 그 사무처에서 안건을 올릴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죠. 그렇죠. 위원장 또는 방송소위라는 소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소위위원장 그다음에 방심위 위원장 재가를 받아서 올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런 내용으로 위반을 했으니까 이건 몇 조에 해당됩니다 하고 검토를 하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어디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의결 결과에 따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K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광주 출신의 정일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음악 방송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분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해서 그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분이 신흥중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립운동하러 중국에 갔다가 음악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그 훌륭한 음악가가 됐는데 독립투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간 곳이 팔로곤이에요. 팔로곤이요? 그게 팔로곤은 중국 공산당이 이 군대를 이제 팔로곤이라고 했고 그쪽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이 된 후에 남으로 못 오고 당연히 이제 북으로 갔죠. 네. 그리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고 음악 활동을 했고 중요한 건 그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6.25 때 그분이 파견이 돼요. 북한으로. 중공군이라고 우리가 했던. 그래서 거기서 음악 작곡, 군가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6.25 때 우리 민족한테 총뿌리를 들이밀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도 우여곡절 끝에 방송이 됐고. 네. 방송이 된 내용을 심의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분이 그 중공군으로 파견이 돼서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뤘다 하는 얘기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게 없는 내용인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죠. 네, 다 알려줬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객관성 위반이냐 공정성 위반이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정 논란은 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냥 없죠. 객관적인 사실만을 그렇죠. 알려준 것 뿐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는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봅니다. 어쩌라고. 위반 조항이 뭐야? 네. 그랬더니 부위원장이라는 분은 위반 조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심의 안건이 올라오고 한 달 반쯤 지난 이후의 일이 위반 조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검사 출신 법률가인 그 위원장은 뭐 아주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있겠죠. 한 달 반 지나서요? 네. 이런 방송을 그리고 아무튼 억지로 이제 깨맞춰서 맞췄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객관성 위반은 뭐 거론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네. 인정을 해요. 네네. 근데 이건 공정성 위반이래요. 그럼 뭐가 공정성 위반이냐? 북한을 찬양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네. 별 내용이 다 나와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예, 내용이.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KBS가 제재를 받았다면 받았죠. 법원에 이 제재 받은 거에 대해서 다툴 법도 한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요건은 KBS 제가 책에 다룬 내용이 두 건인데 KBS 하나는 법원에서 다퉈서 이긴 KBS가 이겼고요. 네네. 요건도 다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이거는 심의를 못하게 막았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좀 네네. 싸우면 심의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어요. 연기시키거나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것이 이건 100% 중한 제재가 나오고 소송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 소송을 걸 때 KBS 측이 유리하도록 차라리 빨리 정리를 해주자. 방심위가 약점을 남겨야 된다. 제재하는데 약점을 남겨야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쓰셨군요. 예, 잔머리를 굴렸는데 네. 소송을 못 가더라고요. 아쉬워. 소송을 못 갔어요. 네. 그 이유를 저는 얼핏 짐작을 하는 게 이게 KBS 이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 방송 못한다. 처음에. 여권 추천위원들이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러니까 KBS 측에서도 이거 가지고 소송을 걸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처음부터 조금 이 방송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못하게 막았고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저는 최고의 막장 심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해진 내용 5건이 있어요. 5개나 있어요. 네, 5건이 있습니다. CBS 건도 2건이 있고요. CBS 건, 네, 책을 꼭 사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어두운 흑역사가 이제 반복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당장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방어하거나 공격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그나마 이제 야당이 됐죠. 민주당이 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네. 법 개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묶여버리면 네. 예를 들면 방심위는 법정기구이긴 하지만 민간 독립기구로 형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방심위에 관한 그 법 내용이 방통위 설치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 방통위 설치법을 바꾸면 방심위에 관한 그 법적 내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심위 방통위를 개편한다 또는 뭐 다른 부서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 저쪽 지금 집권층의 어떤 일치된 견해인 것 같고 네. 그거는 야당도 지금 민주당인 야당도 뭐 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야당이 다수석이라고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방심위의 운명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그 급류라고 할까 뭐 이런 데 물에 휩쓸려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감을 잡지 못하겠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그 야당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이 문제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텐데. 관심은 지금 뭐 언론 노조를 비롯한 그 언론인 단체, 시민 단체에서 계속 좀 뭐 주의 환기를 시키고 있고 네. 빨리 뭘 만들자, 기구를 만들어서 뭘 논의를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네.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나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방심위 쪽이 이제 패소를 한다거나 예. 그러면 그 위원들도 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책임이 있구나. 예. 좀 혼줄이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또 회의에 그런 걸 손대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걸리죠. 그 사이에 위원들이 바뀌는군요. 위원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와, 그러면 나쁘다. 위원들이 떠난 다음에 판결이 나면 어디 책임지라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네네. 그 CBS 건 김미화의 여러분이 이제 그 심의에 걸려 제재를 받았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이깁니다. 네.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지만 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9명이 위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CBS 김미화 졌다. 네. 우리 어떻게? 우리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한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뭐 기다려 보자. 아니요, 그건 기가 막힌 얘기가 될 수가 없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심의는 심의, 재판은 재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저도 거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그 아주 그 강인한 그 정신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멘탈이. 예. 네.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의 그런 고결성.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건들면 자유롭게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습니다. 되게 심드렁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다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피지 말아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참다 못하면 뭐 그냥 싸우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저쪽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3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는 1명 정도가 싸워요. 위원장은 뭐 이제 싸움에 참전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회의 진행합시다. 뭐 이런 빠지니까 5명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사람 정도는 SBS 출신 1명은 자기 건이 있으면 참전을 합니다. 자기 건이 아니면 빠지고. 참전을 안 하고 나머지 3명은 3년 동안 뭐 한 10여 번 싸웠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수기. 유명한 거수기죠. 한마디도 안 하고 싸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부위원장 했던 분 하나만 싸우는데 그럼 3대1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화력이 훨씬 더 좋은데요. 훨씬 낫죠. 그래서 싸움은 맨날 이깁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이세요? 결과는 지잖아. 표결하면 맨날 지지만 싸움하면 맨날 이깁니다. 네, 싸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고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모르셨죠? 저도 이제 TV 보면서 분명히 종편이든 어디든 그런 자극적인 말을 들었을 텐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시죠. 네. 지금 다시 들으니까 어머 세상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방송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은 뭘 해야 할까? 요즘 뭐 가짜뉴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허위 정보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네. 즐겨 찾아가는 그 채널이 있을 거고. 그렇죠. 물론 그거 좋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진리다. 저희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말싸움이죠. 네네네. 여러 명이 한 명이
야, 임마 그 신문에 났어. 그럼 맞아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뭐 요즘 뭐 팩트 체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뭐 하지만 뭐 팩트 체크 이런 걸 떠나서라도 또 다른 채널도 좀 보고 다양하게 다양한 채널을 들어가서 보시고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내용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저희는 조금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역마다 어떤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구현을 위한 미디어 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전주에도 지금 뭐 20년 가까이 됐고요. 익산에도 있고 또 25년인가 또 큰 미디어 센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제작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갖다 줘서 CBS에 와서 네. 라디오 프로그램 5분짜리 만드는 겁니다. 와, 우리 PD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길이 엉망이라 이게 맨날 비 오면 뭐 난리 나고 그러니까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기자가 취재도 안 오고. 네. 내가 취재해서 그러니까, 내가 방송할 수 있는. 내가 방송하죠. 꼭 갖다 이거 방송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능력들을 배양을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읽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런 방송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송이라면은 저희 방송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CBS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살아남아야 되는 네, 살아남아야 할 방송입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미디어를 접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 같이 좀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바로 또 모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시간이 더 많으면 재미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책을 읽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져오셨죠? 제가 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나인 교수님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맡았던 전 전북 민원연 대표 장낙인 전 우석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커먼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커먼!